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목재에 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 무역합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들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경제 협력을 안보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방산과 핵심 광물, 에너지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북미 진출을 본격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과 이란 그린란드발 지정학적 긴장이 겹치며 안전자산 선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연내 6,400달러 가능성까지 중장기 상승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3기 건설을 포함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며 에너지 정책 기조를 친원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AI 반도체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를 공식화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다만 우리에겐 오늘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생겼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자동차와 의약품에 관련해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비준이 늦어졌다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우리 시장에서 타코 트레이드로 해석을 할지 혹은 마침 또 실적 발표도 있으니 일단은 경계하고 가자라고 해석할지 오늘 개장한 이후에 꼭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일장 마감 시황 함께 저와 살펴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5,000과 1,000이라는 숫자를 디디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종가상 봤을 때 코스피는 4,949선으로 5,000선은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064포인트로 1,000스닥의 터치가 드디어 나오면서 안착까지 성공을 해냈습니다. 양시장 어제 희비가 완전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0스닥을 4년 만에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년 전과 지금이 크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겪었던 1,000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위주의 급등이 있었다면 지금은 숫자와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년 전에는 게임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다면 지금은 2차 전지나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거래가 잠시 정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7%대 상승률 보여줬고요. 추가적인 연속성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방 원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른바 주도주라고 불렸던 쪽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함께 받아줬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담아줬습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 2조 원 넘게 큰 규모로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거셌습니다. 3조 가까운 매도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대로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에 1조 가까이 베팅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일부 일각에서는 어제 오전쯤에 레버리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먹통 사태를 빚었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환율도 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환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외환 당국이 힘을 합쳐서 이 엔저 형상을 좀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초엔화 강세 현상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연동되는 원화도 함께 강세를 보이게 됐고요.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게 되면서 어제 1,436원 60전에서 마무리를 했고 역외 환율로 봤을 때도 1,433원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피 시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위에 있는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단독 뉴스가 어제 3가지 정도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HBM4와 관련해서 다음 달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3월에 GTC가 열리게 될 텐데 이 자리에서 루빈에 탑재해서 같이 공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9조 원 규모의 노르웨이 펀드에서도 알리바바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라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좀 붙어주게 되면서 어제 상대적으로 그래도 시총 3위에 있는 종목들 대신해서는 그래도 보합 수준에서 머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4%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지금 전망치가 16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20조 원이 꼬박꼬박 찍힐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증권가에서도 이견이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까지 해서 어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29일 10시, SK하이닉스가 29일 9시에 컨콜이 예정되어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29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전반적으로 1위부터 30위까지 해서 시총 상단 종목에서 대다수의 종목이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이오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좀 덜을 했습니다. 다른 바이오주들, 예를 들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상승을 했지만 알테오젠은 4% 정도 상승세에 그치기는 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코스닥에서 남아있는 1위 바이오 종목이 되죠.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MDR 관련해서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BBB 셔틀과 관련해서 글로벌리하게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관련한 그룹주들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무거운 종목의 장중에 상한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좀 희비가 엇갈렸지만 현대차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어제는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우리 김성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이 종목 탑픽 종목으로 많이 이야기 좀 나눠봤었는데 마침 또 오늘 나오시니까 함께 전략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은 희비가 완전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5천선에 안착하지 못하면서 하락을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7%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넘어야 될 산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25%로 자동차와 의약품에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오늘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이정호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코스닥에서 마지막으로 짚어봤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요. 어제 이제 장중에 잠시 상한가에 묶여있기도 했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상승 배경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번 급등의 배경은요. 최대 주주인 삼성전자의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인 로봇 하드웨어와 결합해서요. 차세대 휴머노이드가 탄생할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에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1000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 로봇 테마의 대장주로서 수급을 흡수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또 중국의 휴머노이드 양산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 또한 이러한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한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에 도달하면서요. ABL 바이오를 제치고 시총 4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결국에는 시총 5위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9개월 만에 주가가 3배 가까이 오르면서 기록적인 우상향 궤도를 그리며 로봇 산업의 질적 성장을 상징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로봇 기술의 실질적인 구현 기대감이
상한가라는 기염을 토하게 한 핵심 배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로봇주 안에서도 완전히 좀 움직임이 엇갈렸습니다. 오히려 현대차랑 좀 연결고리가 있는 쪽에서 약세를 보였고 대기업 쪽이 붙어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삼성 쪽이랑 묶여있는 쪽이기도 하죠. 지금 바이오 안에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로봇까지 해서 시장 파이에 대한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판도는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코스닥의 주도권은 이제는 AI와 또 로봇 쪽으로 교체되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결의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패시브 자금이 이 로봇 대장주들 쪽으로 유입되는 낙수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최근 코스닥 상승률 상위 10개 종목 중에 7개가 로봇과 AI 관련주일 만큼 시장의 이익 지도가 재편된 상태입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또 코스닥 3천 비전까지 맞물리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기술 주도주로 집중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서요. 이 로봇 섹터는 실질적인 실적 성장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우려될 수 있긴 하지만 수급 불균형 해소와 또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주도주로서의 지위는 견고히 할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로봇은 이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향후 지수 상승의 고점 또한 이들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을 좀 보면 가장 큰 줄기로 로봇, 그리고 이 로봇에서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가지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는 로봇에 이제 배터리가 필요할 거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총 상단,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에코프로 좀 살펴볼 텐데요. 어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급등 배경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번 급등은요, 최근 로봇 산업 확대로 인해서 로봇 전용 배터리라는 새로운 전방 수요가 창출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몰린 결과입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러한 고난도 연산과 물리적 구동을 위해 고출력 전고체 배터리가 필수적인데요. 에코프로가 이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여기다 자회사 에코프로 BM이 고객사와 함께 또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그리고 고체 전해질 양산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 또한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그간 코스피 랠리에서 소외됐던 2차 전지 섹터에 대해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 하루에만 에코프로에 1,700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단행하면서 상승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전기차 시장을 넘어서 이 로봇의 신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배터리 기술력이 재평가받고 있는 건데요. 이를 통해 주가를 불기둥으로 밀어올린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로봇 산업의 개화가 2차 전지주에게는 제2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주면서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코스닥을 좀 살리겠다라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좀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정부가 벤처기업과 또 첨단 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이런 국민성장 펀드를 예고하면서요. 코스닥 기업 전반에 강력한 수급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리면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되는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코스닥 천선 돌파와 함께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제시한 코스닥 3천 비전이 시장에 신선한 자극을 주면서 그간 저평가됐던 바이오와 또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달에만 코스닥에서 2조 6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요.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금리에 민감한 코스닥 특성상 정책적 지원이 구체화될수록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추가 상승 여력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실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별적 매수세가 뚜렷해지는 만큼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동반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책 모멘텀과 또 수급 개선이 맞물린 현재의 랠리는 단순 단기 반등을 넘어서 지수의 하단을 높이는 구조적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가정용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화재를 막아줄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 SDI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목도가 높긴 했었는데요. 다만 이 또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너무 빨리 당겨 쓰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볼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고려아연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종목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왔던 기억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어제 있었던 이 고점을,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고점을 어제 바로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급등 배경 함께 좀 짚어주시죠. 우선 고려아연은 어제 장중에서 187만 7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영권 분쟁으로 급등했던 2024년 12월의 고점을 넘어선 역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주가 강세의 핵심은 최윤범 회장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이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국제적 신뢰를 얻은 덕분입니다. 특히 미국 재련소 프로젝트를 통해 2029년부터 총 11종의 핵심 광물을 생산하겠다. 라는 크루서블 프로젝트가 정책 수의 기대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미국 기업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와 이 히토류 생산 파트너십 체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독보적인 자원 자립 능력이 부각된 겁니다. 또한 은 가격이 반도체와 전기차 등 산업재 수요 폭증 등으로 인해 급등하면서 부산물로 은을 생산하는 고려아연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 또한 한꺼번에 반영됐습니다. 여기다가 또 기관 주도의 강력한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기존 주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전략 광물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와 또 회사의 기술적 우위가 맞물리면서 주가를 신고가 궤도로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핵심 광물에 있어서 공급망의 가장 좀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은 가격 랠리하고 있죠. 근데 부산물로 은도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한 가치 평가가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앞으로의 주가 추이가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우선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런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고려아연의 재련 인프라는 갈수록 전략적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구리 생산 능력 확대와 또 아연 처리 수수료 개선 등 여러 호재가 동시에 작용하는 실적 퀀텀 점프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핵심 광물 목록에 포함된 광물들을 현지 재련소에서 직접 생산하게 된다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은 가격의 강세가 단순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산업적 수요에 기반하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 체력은 과거보다 훨씬 견고해졌습니다. 또 경영권 분쟁이라는 비본질적 요인이 거치고 이제는 실적과 정책이 주가를 설명하는 본질적인 리레이팅 국면에도 진입한 건데요. 증권가에서도 2032년 영업이익을 7,700억 원대로 상향 조정하는 등 미래 이익 가시성이 확보되었다는 점도 장기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외 변수들은 이 고려아연의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더더욱 공고히 할 걸로 보이고요. 또 이는 주가의 장기 우상향을 지지하는 버팀목이 될 전망입니다. 네, 고려아연까지 좀 살펴봤고요. 반대로 하락한 종목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했고요. 특히나 조선 관련주들이 더 약세를 좀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중에서 HD 현대중공업이 3% 넘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어제 HD현대중공업은요, 중국 조선사들의 저가 공세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거래일 대비 3%대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선주들이 최근 중국 조선소와의 이 최대 12척의 LNG 운반선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장기 점유율 하락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 건데요. 특히 한국 조선사 대비 약 8% 이상 낮은 중국의 선가가 글로벌 수주 시장의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장이 천스닥이라 불리는 코스닥 폭등세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기 민감주인 조선주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또 이번 주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 또한 시장에 선 반영되면서 하락폭을 키웠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기술적 반등보다는 신중한 관망세가 유지되며 장중의 하방 압력이 그대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조선 쪽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 그래서 LNG 운반선 또한 파일을 더 많이 가져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반등 포인트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중국의 저가 공세가 위협적이긴 하지만요. 2030년까지 건조 슬롯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한국 조선사의 수주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2029년 이후에 북미 LNG선 물량은 기술적 신뢰도가 높은 한국 조선 3사가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워낙 환산 수주 평균 단가가 꺾이지 않고 또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조선사들의 펀더멘탈 자체는 과거보다 훨씬 탄탄해질 상태인데요. 이번 주 예정된 실적 발표를 통해 또 실제 이익 체련 개선을 확인한다면 저가 수주 우려로 인한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LNG선 가격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가치선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이 이제는 빛을 발하는 시점이 다가왔는데요. 이런 흐름이 주가 반등에 또 다른 새로운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의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 격차와 또 안정적인 인도 스케줄을 통한 수익성 방어 여부가 향후 주가 향방을 결정할 핵심 열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코스닥 살리기에 좀 나서다 보니까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조방 원전 위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이를 좀 만회할 수 있을지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요. 삼성전기에 대한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고요. 제목은 일시적 주가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분위기가 아주 뜨겁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MLCC 가격 흐름에 대한 실망감, 여기에다가 수요 둔화 우려까지 겹치게 되면서 주가는 한 차례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증권이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기존 31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투자 의견은 그대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리포트에서 삼성전기의 체질이 어디까지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기의 4분기 실적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는데요. 우선 매출 같은 경우에는 2조 9,02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16%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8%나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영업이익률은 8.3% 수준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은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5% 정도 더 나왔다는 점입니다. 지금 하나증권은 그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환율의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여기에다가 지금 전 사업부 전반에서 수율이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특정 사업부만 잘한 게 아니라요. 회사 전체 기초 체력이 고르게 좋아졌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부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포넌트 사업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자주 듣는 MLC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LCC는 쉽게 말해서 전기를 저장하고 조절하는 전자기기의 기본 부품이고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자동차, 서버, 로봇까지 안 들어가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4분기 상황을 살펴보면 IT 고객사들이 연말에 재고를 조정한다라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출하량 자체는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컴포넌트 사업부의 매출은 실적은 크게 흔들리지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산업용과 전장용의 MLCC 수요가 꾸준했고요. 제품 구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가동률도 90% 이상을 유지했고 재고도 4.5주 정도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IT 수요가 잠시 쉬긴 했지만 산업과 전장 쪽에서 그 빈자리를 메워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가장 구조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바로 패키지 솔루션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BGA 부분을 살펴보시면 BGA 기판 안에서 모바일 AP와 SIP 수요가 유지가 됐습니다. 매출이 전분기보다 소폭 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FC BGA 부문입니다. FC BGA 기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서버나 AI 칩처럼 고성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부가 기판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 서버 CPU에 대한 수요, 그리고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라고 봤고요. 지금 FC BGA 매출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좀 줄게 됐습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모바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서 AI 서버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학 솔루션 부문이 좀 꼽히고 있는데요. 이 부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비중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4분기에는 비수기로 꼽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전장용 카메라 모듈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요. 모바일 비수기 역량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쪽에 있는 카메라 수요가 실적을 지탱해줬고 전반적인 이렇게 세 가지 사업부 모두 지금 수율이 개선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의 평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기가 이제는 특정 제품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성장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로 들어섰다. 이런 판단이 좀 나왔는데요.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2026년 실적 전망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6년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조 9,375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3,154억 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나 지금 10.2%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이건 결국에는 사업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되면서 이익 체력이 올라간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2026년 실적 성장을 이끄는 가장 큰 축을 지금 AI 서버 매출 비중 확대를 꼽았습니다. 우선 컴포넌트와 패키지 솔루션 두 사업부 모두에서 AI 서버 관련한 매출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IT 수요가 약간은 역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C BGA 쪽에서도 역시나 흐름은 비슷합니다. 서버 CPU에 대한 수요가 늘고 또 AI 서버 신규 고객사도 확보가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풀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하나증권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은 게 있는데요. 바로 설비 투자 일정입니다. 지금 서버용 FC BGA 수요가 급격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증설 같은 결정은 2026년 상반기 중에 조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설비가 실제로 실적에 기여하는 시점은 2028년 말 이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리포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슈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지금 2026년 상반기부터 휴머노이드 로봇향 카메라 모듈 공급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기존 전장용 카메라 모듈과 비슷한 사양이 이 휴머노이드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이후에는 화소수가 좀 더 증가를 하고 또 성능도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도 앞으로는 짚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장 실적 규모를 단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이쪽 부문도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 중요한 부분은 2월 2일에 지금 글로벌 MLCC 1위 업체인 무라타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될 가동률이나 재고 수준 그리고 수급 관련한 코멘트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하나증권의 목표치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목표 주가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매수 유지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기는 1.1% 오르면서 27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하나증권의 리포트 효과를 좀 보기도 했는데요. 삼성전기의 단기 이벤트보다는 지금 구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게 이번 리포트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AI 서버나 FC BGA 기판, 그리고 전장용 MLCC, 여기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까지 붙게 되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성장축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판단이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숫자와 사업 구조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 핵심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키워드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차를 비롯해서 의약품 등등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게 그 이유이긴 한데요. 이 시장 안에서 이걸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또다시 타코 트레이드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번 발언을 두고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발언과 또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자면요. 이번 관세 인상 언급은 즉각적인 정책 시행보다는 정치적 또 외교적 압박 성격이 강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배경으로 이 한국 국회 비준 지연을 들었지만요.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행정 절차는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가능성을 먼저 언급한 뒤 협상 국면에서 이를 조정 카드로 활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주요 외신과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발언을 당장의 관세 부과보다는 향후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진짜 협상으로 압박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렇게 다시 한번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휘청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보면 청와대에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는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겠다. 산업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하기로 했다라는 발표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열리기 전에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선 현재 흐름을 종합해 보자면요. 이번 발언은 정책 리스크라기보다는 외교나 협상 변수 성격이 더 강한 이슈로 정리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청와대가 공식 통보가 없다고 밝히고 또 즉각적인 대책 회의 소집과 산업부 장관 미국 급파에 나섰다는 점 자체가 이번 사안을 정책 실행 국면이 아니라 협상 국면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구조라면 시장이 이를 지수 전반 리스크로 확대 반영하기보다는요. 자동차 또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단기 변동성 요인 정도로 제한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 통과 여부와요. 그리고 관세 적용 시점, 그리고 대상 품목의 구체화 여부, 마지막으로 후속 협상 채널 가동 여부, 이런 세 가지가 실제 정책 리스크로 전환되는지가 핵심 체크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조건들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시장은 다시 실적이나 수급 또는 글로벌 증시 흐름 중심의 기본 구조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번 발언은 당분간 정책 실행 리스크가 아니라 협상 압박 신호 수준에서 관리되는 이슈로 인식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해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타코 트레이드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마침 또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좀 더 경계심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어서 세 가지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열어서 좀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볼 거고요. 파운드리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인 2027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흑자로 좀 돌아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적자 터널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우선 삼성전자 파운드리는요, 테슬라의 핵심 AI칩 공급량 확대와 또 미국 테일러 공장의 본격 가동을 기점으로 2027년 이익 구간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B증권 등 주요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약 7조 원 규모였던 파운드리 적자는 내년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주요 요인 중 하나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의 파트너십 강화가 있습니다. 삼성은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과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두뇌가 될 AI5와 AI6 칩 양산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특히 차세대 AI6 칩의 경우 삼성이 주요 생산 파트너로 파악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동률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올 하반기 가동을 시작하면 미국 빅테크 고객사 확보가 한층 더 용이해지는데요. 현재 수익성이 높은 4에서 8나노 성숙 공정의 가동률이 이미 최대치에 도달했다는 점도 이러한 실적 개선에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3나노 이하 선단 공정의 수율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성숙 공정의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수익성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사업부는 수주량 확대와 또 공정 효율화를 통해 재무 구조를 건전하게 바꾸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네, 늘 아픈 손가락 중 하나가 삼성전자한테는 파운드리가 있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면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쟁사로 TSMC가 있는데 사실 이쪽에는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또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해서 낙수 효과로 실질적인 이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TSMC의 현재 생산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요, 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글로벌 빅테크들이 삼성전자를 유력한 전략적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TSMC의 3나노 공정은 이미 2027년까지 예약이 마감된 상태인데요. 차세대 2나노 공정 역시 애플과 엔비디아가 초기 생산 물량 대부분을 선점하면서 퀄컴이나 AMD 같은 대형 고객사들은 이런 신제품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공급처 다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 수율이 60%를 돌파하면서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좁힌 점도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TSMC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단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고객사들의 비용 절감 요구도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TSMC의 공급 지연 리스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로서 이런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삼성 파운드리는 기술 안정성과 또 여유 있는 생산 능력을 앞세워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이는 단순한 차선책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 입지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메이드 인 USA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테일러 팹이 미국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점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내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 삼성의 테일러 공장은요, 지정학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미국 팹리스 기업들에게 대안으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테일러 시에 총 370억 달러, 우리 돈 약 54조 원 이상을 투자해 대규모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현재 올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시 생산을 위한 엔지니어 파견과 또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은 물류비를 절감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해서 가격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주는데요. 퀄컴과 AMD, 메타 등 미국 기반 기업들에게 이런 테일러 공장은 TSMC 대만 공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메이드 인 USA 제품을 선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러한 삼성의 북미 수주전에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을 기점으로 글로벌 빅테크 수주전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곧 점유율 확대로 직결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테일러 공장은 삼성 파운드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기 위한 전초 기지이자 또 북미 시장 지배력 강화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아픈 손가락 두 가지가 HBM이랑 파운드리였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좋아지고 있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삼성 SD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손을 잡고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업계에는 새로운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좀 붙어주게 된 건데요.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로봇용 배터리 시장은 생산 물량보다 제품 단가가 훨씬 더 높은 고수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배터리 기업의 이익률 개선을 주도할 새로운 수익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좁은 공간에서 8시간 이상 고출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5배에서 8배 비싼 전고체 배터리 도입이 필수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 SDI는 현대차 그룹과 로봇 전용 배터리 업무 협약을 맺었고 내년 양산을 목표로 전고체 기술을 아틀라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로봇 한 대당 배터리 용량은 전기차보다는 작지만 정밀한 부품 보호와 또 고효율 구동을 위해 높은 마진율이 책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로봇은 가동 효율이 곧 운영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객사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성능 배터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로봇 배터리는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요. 이런 피지컬 AI의 핵심 에너지원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위상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삼성 SDI는 특히나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힘을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BMW 요청에 맞추기 위해서 헝가리 공장에다가 1조 원가량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었는데요. BMW 관련해서는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좀 가지고 올 가능성 높은 건가요? 우선 삼성 SDI는요, 유럽 시장의 표준 변화에 맞춰서 고성능 4번계 원통형 배터리로 이 제품군을 전환하면서 잃어버린 점유율 탈환에 나섰습니다. BMW가 2027년부터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노이에 클래스에 이 원통형 배터리 탑재를 예고하면서요, 삼성도 설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하반기부터 헝가리 괴들 공장에 이 원통형 배터리 생산 장비 설치를 시작하면서 2028년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또 각형 대비 화재 안정성이 높다는 뚜렷한 강점이 있는데요. 독일 정부가 최근 전기차 보조금 부활을 결정하며 시장 활기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삼성 SDI는 고성능 제품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다시 확보할 전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CATL이 이 LFP 배터리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성능 면에서는 삼성의 이 4번계 원통형이 확실한 우위에 있습니다. 삼성 SDI는 BMW와의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차세대 원통형 시장의 메인 파트너 자리를 노리고 있고요. 또 원통형 배터리 설비 확충은 유럽 시장의 실적 부진을 끊어내기 위한 삼성 SDI의 가장 강력한 실무적인 대응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 중 하나가 삼성 SDI가 미국에 있는 공장 라인 일부를 ESS용 LFP 배터리 라인으로 바꾼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됐습니다. 전기차 수요단에서 캐즘 극복이 안 되니까 이 라인을 ESS용으로 바꾼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게 매출 구조상 아직까지는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서 실제 수익 구조에 있어서 개선을 어느 정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될까요? 우선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해서 계속해서 ESS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LFP 라인 전환은요, 삼성 SDI 수익 다변화와 또 재고 리스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걸로 보입니다. 삼성 SDI는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스타플러스 에너지 1공장 라인 일부를 ESS용 각형 LFP 생산 용도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ESS 수요는 2030년까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142기가와트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경제성과 안정성이 높은 각형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이미 미국 에너지 기업과 2조 원 규모의 대형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LFP 배터리 시장 진출에 첫 성과를 냈는데요. 삼성 SDI는 올해 말까지 미국 내 ESS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연간 30기가와트씩까지로 확대하면서 전기차 시장의 침체를 완벽하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주도하던 LFP 시장에서 비중국계 제조사라는 이점을 이 미국 시장 공략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건데요. 삼성 SDI는 전기차에 편중되었던 사업 구조를 로봇과 ESS로 확장하면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SS 사업은 향후 배터리 업계에 이렇게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네, ESS가 아마 작년을 지나오면서 한 매출 구조상 20% 정도이고 로봇 배터리로 보면 아직 5% 미만인 수치라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캐즘 극복이 사실상 1번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은 여전하다라는 부분까지 일단은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금값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온스당 5,0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불렀었던 5,000달러 선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이유는 뭘까요? 우선 가장 큰 이유로는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함께 또 기존 달러 중심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금이 자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선택받고 있습니다. 어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역사상 처음으로 5,100달러 선까지 넘어서게 됐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하면서 대서양 무역 전쟁 우려를 키운 게 이 안전자산 수요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자가 없는 자산이 금의 상대적인 매력도 또한 높아진 건데요. 각국 중앙은행들도 보유자산 다변화를 위해 최근 몇 년간 금 매입을 공격적으로 늘려왔고, 이는 곧 전체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의 글로벌 시가 규모는 현재 약 35조 2천억 달러로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의 8배에 육박합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은 통화가치 하락과 또 미국의 국가부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자산 보호 수단으로 이러한 금 보유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한 금의 자산 가치는 더욱더 부각될 걸로 보이는데요. 금값 폭등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와중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금값에 대한 낙관론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은 무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 매력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에 골드만삭스는 최근 올해 금값 전망치를 기존 온스당 4,900달러에서 5,400달러까지 올린 상황이고요. 또 시장 분석가 로스노먼은 올해 금값이 최고 6,4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귀금속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금값이 넘어섰고 그리고 은값 또한 온스당 11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폭등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 수요 그리고 반대 한편으로 본다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있을 텐데 어느 쪽에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은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요. 특히 AI 연산 장치나 또 2차 전지 쪽 등 이 첨단 제조
제조업에서 전도율이 높은 필수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최근에 산업용 수요 급증도 가격을 더욱더 가파르게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은값은 최근 2년 사이에 5배 가까이 치솟아 어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10달러까지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은의 글로벌 시가 규모는 약 6조 달러로 이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마저 더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AI 연산 장치와 2차 전지 등 첨단 제조업에서 이러한 은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급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려는 투자 수요가 은으로 몰리면서 은은 미래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도 격상되고 있습니다. 또 산업용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더라도 은값의 하방 경직성은 금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은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요,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전략 자원으로 평가받으며 가격 상승 잠재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의 대체 자산인 동시에 산업적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은 시장은 전례 없는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은은 이제 귀금속의 영역을 넘어서 첨단 기술 국가들의 전략 물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과 은이 좀 폭등하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금값의 폭등의 이면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행보도 큰 몫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요, 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탈달러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제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자산 이동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건데요. 그 중심에는 중국의 가장 조용하지만 또 공격적인 금 사재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겉으로 봤을 때 이 미국 달러와 국채를 질서 있게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달러 자산을 줄이고 금을 축적하는 전략을 은밀하게 또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산하 국가외환관리국이 공개한 올해 공식 금 매입량은 불과 25톤 수준이지만 글로벌 금괴 거래와 또 물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 매입 규모는 최대 250톤까지 이를 거다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금 보유량이 이미 5천 톤 안팎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금 매입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달러 의존도를 조용히 낮추기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달러 자산이 동결되는 과정을 지켜본 중국은 특정 국가의 통화와 또 국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곧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금은 미국의 제재와 또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의 유일한 국가 예비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이 금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우호적인 개발 도상국들에게 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게 하고 또 이를 상하이 금거래소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면서 이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의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이미 전 세계 금 수요의 20% 이상을 구조적으로 흡수하고 있고요. 또 금 가격의 강력한 하방 지지선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38조 달러까지 넘어서며 이런 달러 자산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금 수요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오피스와 또 초고액 자산가들 역시 단기 수익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는 자산 보존 수단으로 금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후에도 외환 보유고 다변화와 또 안전자산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는 금 가격 상승을 일시적인 랠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추세로 굳히는 동력이 됐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금의 포트폴리오의 보조 자산이 아니라요, 이 달러 패권 변화에 반응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은밀한 금 사재기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달러 중심 글로벌 금융 질서의 지형을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네, 금과 은, 귀금속 랠리까지 살펴봤고요. 금값 5,100달러 시대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정호 앵커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7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있고 지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 대한 좀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좀 시장에서는 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속보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또 의약품에 관세를 25%로 다시 매기겠다라는 이슈가 번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점점 더 강화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양시장의 색채가 좀 달랐는데요. 일단 천스탁 시대가 4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장중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엔화 강세 흐름과 함께 연동이 되다 보니까 1,440원대로 급락세를 좀 보였고 이로 인한 외국인들의 수급도 함께 빨아들이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제는 천스탁 시대가 열렸고 사실은 3,000스탁을 향해서 목표를 좀 잡고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관세라는 산이 저희 앞에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출발하게 될까요? 시장이 참 중간이라는 게 없죠. 네.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이런 리스크가 또 있으면서 시장이 확 떨어지니까 아마 1월 달 들어와서 물론 뭐 5,000피를 넘었다, 뭐 코스닥은 1,000스닥이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언론은 막 파티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지수를 올려주는 거는 한정된 종목이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간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물려 있었던 게 이제서야 원금 회복을 하신 분들이 있던지 아니면은 아직도 마이너스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좌의 마이너스 폭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 계좌가 울긋불긋하게 변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상 물론 오늘 아침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또 관세 발언에 의해서 시장에 좀 충격이 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은 계속되는 수급, 그러니까 예탁금이죠.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대기 자금이 90조가 넘게 대기가 물려져 있고 거기다 따라서 기관 쪽에 대해서도 기관들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환율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엔화가 강세가 뛰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강세를 띠는 그런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따라가서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막 매도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장중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은 줄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쉽게 투매로 이어져가지고 시장을 너무 매도의 관점만 보지 마시자. 일단은 9시 반 그리고 10시까지는 좀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조정이 약간은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코스피 0.5%, 코스닥도 0.7%가량 빠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투자자 예탁금 한 90조 원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속보 이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의약품에 지금 관세 25% 다시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자동차 쪽으로 살펴보면 일단 현대차와 기아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 지금 현대차 한 3.9%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에 대한 모멘텀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붙으면 좀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제가 아침에 바쁘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국회에서 아직 뭐 이렇게 확정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이 잘못이다라는 건데요. 뭐 또 좀 간단하게 본다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결국에는 이 한미 협정에 대해서 도장만 찍어준다면 그것 또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간단한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뭐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원래 꺼졌던 이 악재를 다시 불지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단기적인 충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크게 뭐 이제 자동차가 끝났다, 야 자동차 현대차 80만 원 간다는데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는 단기적인 악재라고 보여지고 곧
이것 또한 해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부분으로 본다면 현대차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따라갔다. 현대차가 올라가기만 해가지고 사지를 못했습니다라는 분들이 오히려 제가 본다면 오늘 현대차 특히나 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HL 만도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동시효과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물론 악재는 맞습니다. 오전 시장의 악재로 분명히 시장에 충격을 줄 거는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충격적인 악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매수의 관점 그리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요. 너무나 나쁘게만 보지 마시어라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한미협정에 있어서 한국 국회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관세 그리고 의약품 관세를 25%로 인상을 했다라는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내비쳤고요. 우선 오늘의 악재는 좀 단기적인 악재로 보여진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현대차가 조정받기를 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장 안에서 함께 매수의 기회 삼아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관세 갈등이 다시 한 번 더 벌어지고 있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긴 했지만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속보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에 관세를 25%로 다시 매기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들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지금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100달러 선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4% 빠지면서 4,932포인트 선에서 문을 열었고요. 코스닥은 0.96% 하락하면서 1,05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닉스만 0.8%가량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74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HBM4를 다음 달부터 공급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붙으면서 어제는 그래도 좀 잘 가는 듯 싶었는데 지금 오늘장 안에서 1.18% 밀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관세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게 됐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25%로 인상이 된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전해지게 되면서 2.6%의 추가적인 낙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LG 엔솔도 1.2%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쪽도 좀 하락세가 짙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는 코스닥이 좀 잘 갔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총 상위주들이 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알테오젠은 다시 한번 지금 0.25% 상승 전환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1.8% 오름세 보여주면서 지금 바이오 쪽으로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지금 그래바디비 기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재평가를 하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한 0.5에서 7%가량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한 상한가까지도 진입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2.95% 정도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만 좀 팔자세가 나타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기관이 나홀로 좀 사자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424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물량을 조금 덜어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지금 여전히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다시 한 번 더 0.7%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코스닥을 사들이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오전장의 분위기 좀 어떻게 체크를 해볼까요?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전히 시장은 강하다. 예전같이 이런 관세에 대해서 한 대 이렇게 퉁 하고 맞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보통 1% 빠지고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시간별로 현대차랑 현대차 그룹주들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은 관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별로 많이 빠지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멘토님, 이거 지금 3.5% 빠지는데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실제로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 자동차 관세 일본한테 밀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현대차 주가는요 보통 5%에서 6% 빠졌습니다. 오늘 그러면 3.5%, 저는 장중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현재 현대차에 대해서는 당연한 악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 좀 많이 걱정했던 부분인데 시장은 굉장히 세게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도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 1075포인트를 찍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 포인트는 일단 11포인트 올라가면서 1.06%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코스피는 일단 외국인 기관이 양 매도를 찍히고 있고요.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코스닥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은 아직은 포지션을 안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금융투자라는 사실은 꼭 짚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기관이 어저께도 이제 코스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좀 개인 매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좀 이상하죠? 기관의 매수인데 왜 개인의 매수로 보셔야 되냐? 요즘에 기관 쪽의 매수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보통 ETF 매수가 기관 매수로 잡힙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요. 코스닥 레버리지라고 하는 인버스가 아니라 레버리지 상품을 ETF 상품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다 기관 쪽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관 쪽에 대해서 1,500억 정도 매수가 잡힌다라는 건 오늘도 코스닥의 상방 쪽으로 돈의 끌림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코스닥도 오늘 여전히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본다면 일단은 원전 쪽에 대해서 수급이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한전 KPS, 뭐 우리기술, BHI 이런 종목들이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원전이라고 하면 보통은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뭐 우리기술 뭐 이런 종목이 올라갔지만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한전기술과 한전 KPS가 왜 갈까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존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원전을 짓지 않겠다. 원전에 대해서는 약간은 안티하게 했었던 현 정부가 어저께 어떤 발언을 했죠? 신규 원전 계획대로 짓겠다. 원전을 안 짓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언론에 휩쓸리지 않겠다. 원전은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한전기술과 한전 KPS가 올라가는 겁니다. 국내에서 원전에 대한 캐파가 일어나고 원전에 대한 수주가 나온다면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역시나 원청자인 한전기술과 한전 KPS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기자재인,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BHI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내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은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올라가지만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긴 사이즈로 좀 본다면 오히려 해외 수주 쪽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을 지금에라도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 오늘은 원전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1.3%가량 상승폭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현재 구간에서 지금 시세가 살아있는 쪽은 원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으로 질문을 드려볼 텐데 지금 국내 모멘텀이 좀 더 깊은 쪽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지금 정부가 신규 대형 원전을 결국에는 짓기로 결정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원전 드라이브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데요. 그렇다면 오늘 구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국내 모멘텀이 많은 기업보다 오히려 해외 모멘텀이 많은 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봐야 될까요?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한전기술, 한전 KPS가 가긴 가지만 네.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특허 문제가 좀 결려 있잖아요.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웨스팅하우스가 주는 물건을 받아서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애들은
약간 역할이 좀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보시는 게 좋고 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대형 원전들이 이제 건설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도 현대건설이 이등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재 쪽도 보시는 분들이 많고 뭐 소형주 쪽으로까지도 보시는 게 맞지만 저는 원전에서만큼은 역시나 대장주 두 종목만 딱 집어셔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원전이 계속 조정받을 때마다 올라가거든요. 지금 아마 힌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전이 한 일주일 정도 조정받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고 일주일 조정받다 쭉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또 원전이 올라가다가 또 이제 조정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원전 종목들은 모아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원전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자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이렇게 대장주를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고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들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탑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제와 좀 다르게 다시 한번 엇갈립니다. 삼성전자는 1.8% 빠지고 두산 SK 하이닉스가 한 0.4% 정도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단독 기사가 붙었었죠. 그러니까 HBM4를 다음 달부터 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붙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로 판명이 난다고 했을 때 컨콜 이전에 좀 기회를 모색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컨콜까지 좀 기다려 봤다가 접근하는 게 나은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요. 저는 삼성전자의 HBM 단독 기사를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3번 정도 속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는 아마도 삼성전자 그 HBM 단독 기사 때문에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면 SK는 당연히 손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제가 봤을 땐 HBM의 선두주자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HBM에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정말 단독으로 납품을 한다 손 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로 잡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 HBM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삼성전자도 같이 납품하면 우리나라 원투 기업이 같이 HBM을 납품하면 좋은 소식이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어제처럼 SK 하이닉스가 4%가량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럴 때마다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오늘 1.64%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5만 원을 이미 넘어간 자리에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코스피가 5천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어제와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건 약간은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구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격 조정으로 가격이 우리가 좀 사고 싶을 만한 가격까지 좀 떨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강력하게 매수를 좀 권고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던 간에 2026년도도 뭐 자동차도 있고 로봇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도 있지만 결국엔 그 중심에는 저는 반도체는 꼭 포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좀 따라가긴 버겁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기간 조정 중에 가격 조정이 나와준다면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떤 거를 잡으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과 관련한 단독 기사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여전히 HBM 시장에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쪽에서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이슈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코스닥 쪽으로 드라이빙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코스닥 수급에 대한 일정 부분 기대감을 안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동참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제 많이 올라서 이제 또 조금 조정받겠구나 하면은 주가 더 올라가요. 네. 우리가 항상 말했지만 SK 하이닉스 때도 그랬고 현대차도 그랬고 올라가는 말에 타야 되는 거거든요. 올해가 붉은 말의 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에 꼭 타야 되는데 어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비중을 좀 늘려놓고 결국엔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 그 돈이 제가 봤을 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개막을 시켜놨기 때문에 5천 특위회가 이제는 코스닥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기업들을 살려야 된다까지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엔 뭐 코스닥이 뭐 이제 뭐 3,000 코스닥 된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믿지는 않고요. 최소한 1,200, 1,3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 노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처럼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에 있는 걸 다 팔고 코스피로 넘어갔거든요. 이제 코스피로 사서 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거 사셨는데 사실은 이제 돈이 들어오고 한참 올라가는 시장에서 노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요.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당분간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 쪽에서도 해외 투자 비중을 좀 줄이고 국내 투자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유동성 장세 안에서는 코스닥 시장 안에서 충분히 뭐 매수 전략들 세워보는 게 더 유효해 보이고요. 오늘 시장도 그 모습들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8% 정도 빠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1.4%까지 점점 더 확대폭을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 코스닥으로 지금 4,600억 원 넘게 좀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 6원 정도 오르게 되면서 1,450원대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의 움직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언급이 다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출발 보니까 코스피가 0.65%, 코스닥은 1% 넘게 현재 상승불 켜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학습 효과가 발동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또다시 코스닥에 대한 매기가 뭐 이틀 연속 장 초반부터 좀 그러니까요. 강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코스피의 시총 한 4천조가 이제 넘어서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뭐 한 400조 남짓하게 상대적으로 굉장한 또 키 맞추기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정부의 이제 정책적 드라이브를 통해서 또 이 언급만으로도 또 시장에서는 어제 또 운용사에서도 이 패시브 ETF를 비롯한 코스닥 상위권 내에 또 이 종목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리레이팅하는 모습 보여줬을 때 오늘도 뭐 그런 기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좀 시장을 많이 이끌었던 뭐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아쉬운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양국의 또 무역 합의가 비준하지 않다. 뭐 이런 언급 때문에라도 25% 인상 관련돼서의 언급이 어찌 보면은 또 우리가 흔히 말했던 트럼프의 다코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또 현대차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제 가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저점 매수에 또 가담하는 모습들도 한번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관세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 쪽으로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타코 트레이드 관점에서 언급을 좀 주셨는데 지금 현대차가 한 3% 넘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2.9%네요. 그리고 기아가 4%로 조금 더 낙폭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잘 버티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원래 제가 50만 원 이하까지는 이제 하나의 지지 능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늘 무너진 거는 다른 이슈가 아니고 관세에 그렇죠. 대한 우려감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것은 단발성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게 46만 원, 7만 원대에 무너진 이 관련된 이유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것이 장기간의 이 시장의 훼손, 현대차에 대한 훼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밸류가 10배 정도 수준까지 빠졌거든요. 이제 최고가 59만 5천 원 수준까지 봤을 때는 이제 밸류가 한 12배 정도에서 도요타 밸류 조금 넘어섰는데 지금의 가격대 현대차의 밸류는 자동차만의 밸류에이션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러면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130조에서 월가가 예상하는 그럼 현대차의 기여도가 지금 한 27%잖아요. 계산상으로는 36조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 목표 주가는 75만 원인데 그 이상까지도 보는데 네네. 지금 가격은 그 보스턴 밸류를 뺀 굉장히 좀 순수한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네. 합리적인. 네. 그래서 지금 접근했을 때는 현대차 중심으로도 수급이 만약에 코스피 쪽으로 유입이 됐을 때 네. 먼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생각. 오히려 이렇게 좀 빠지는 게 못 담으셨던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 관세에 대한 내용까지 챙겨봤는데 사실상 오늘 시장 분위기면 봤을 때는 학습 효과로 타코 트레이드로 판단을 좀 하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추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선인데요. 사실 조선은 올라오는 쪽은 아니고요. 반대로 하락하는 쪽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다 쏠리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주름 잡았었던 조방 쪽에서 일단 좀 하락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은 또 중국 쪽에 그 저가 물량에 대한 공세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앞선 코너에서도 좀 살펴봤었는데 오늘 전반적인 약세 있고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되는 종목들이 있어서 아마 실적에 대한 경계감 또한 여기에 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사실상 제약바이오로 넣어놓긴 했는데 오늘 스테이블 코인도 여전히 좀 강하게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통신 관련주들도 강합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강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STO,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회의가 좀 예정되어 있어서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주들 쭉 불기둥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약바이오는 코스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총 상단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좀 넣어봤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흐름세가 조금 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알테오젠이 강보합 정도, HLB가 1%, 리가케미안 1.7% 정도로 상승하면서 ABL도 한 1% 상승하면서 상승분이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살짝 약해졌지만 코스닥 살리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 안에서 같이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원전입니다. 오늘 이쪽은 그래도 그나마 강세 보이는 쪽 중 하나죠. 어제 이제 신규 원전 2기 계획대로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라는 부분을 공식화하게 됐고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움직임 체크되는 종목들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 쪽부터 열어서 전략을 좀 볼 텐데 오늘 이쪽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고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다고 하면 오히려 이 기간을 우리가 좀 활용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기사에서 봤듯이 중국의 이 저가 공세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LNG의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에 한국을 좀 압도했던 이 중국의 LNG 이제 발주가 뭐 올해도 그러면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우려감이 섞인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사실
중국의 이런 그 수출 규모를 봤을 때는 규모보다는 저는 고부가 가치선에 집중하는 우리나라의 또 도크가 아직까지도 2030년까지 계속해서 이런 그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도 엔진주를 비롯해서 네.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또 엔진, 선박용 엔진이라든가 친환경 LNG선, 뭐 그 암모니아선을 비롯해서 이 고부가 가치에 대한 또 수주 발주가 또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라고 한다면 지금의 신조선가 그리고 중고선가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들 봤을 때는 조선주들은 그래도 저희는 대형주 중심으로 봐도 뭐 크게 문제 없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성의 흐름으로 본다면 기자재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성장성이 계속 이번에 4분기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한화 엔진을 비롯해서 엔진주 쪽에 이제 매기가 조금 더 강하게 붙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태용을 비롯해서 일단 이 기자재 쪽의 흐름에서도 본다면 관관주들, 뭐 LNG 관련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같이 좀 연관성이 있고, 또 원전에 들어가는 또 관관을 또 우리가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의 종목들도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저는 일단 조선주 쪽에서는 이제 조정시 매수 관점이 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 쪽에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은 또 다시 플러스로 돌려 세웠습니다. 하나오션이 0.8에서 9% 정도까지 오름세 좀 시원하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가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 포착이 됩니다. 특히나 원전과 같이 좀 모멘텀 엮여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약 바이오인데 전반적으로 코스닥 살리기 관점에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 순매수 1, 2위, 3위가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쪽 1위가 에코프로, 2위가 에코프로 BM, 3위가 ABL 바이오고요. 기관도 동일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확실히 큰 손들이 코스닥을 만약에 3,000포인트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2차 전지랑 바이오가 확실히 주름 잡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까요? 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어제도 ABL 바이오가 이제 우리가 바이오 쪽에 알테오젠이 이제 그쵸. 코스피로 1등 되는 넘어가면 거죠? 1등인데 무려 막 20%대 이상 반등에 성공을 해서 신고가를 연출을 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은 제약 바이오 비중이 아까도 이제 한 43% 정도 지금 더 많이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뭐 3,000당 제약 지금 시총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종목들의 이 대다수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엮여 있을 올해 같은 경우도 네. 뭐 ABL 바이오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 그랩바디 B를 비롯해서 이번엔 T 뭐 담도암 이제 3상까지 사실 이제 대형 빅파마와 지금 기술 이전 임박한 이 관련된 확장성에 대해서 플랫폼이 굉장히 탄탄한 ABL 바이오 중심으로서 시총 상위를 계속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다툴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뭐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시총이 한 9조에 육박을 했는데 사실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경구용 관련돼서 네. 일본의 이제 다이치 상교하고 맞아요. 또 에스파와 그런 판매 공동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보면은 모멘텀이 몇 가지가 엮여 있으면 사실 펀더멘탈보다는 제약주는 이런 관련된 흐름하고 좀 더 집중돼서 수급이 좀 붙는 모습 보여주니까 그래도 저는 코스닥 쪽에서도 시총 상위 중심으로 일단 매기를 좀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시총 상위에 많이 머물고 있는 종목들이 또 제약 바이오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첫 바이오 펀드 운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월에 이제 공모에 돌입한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좀 수혜를 받을 만한 바이오 쪽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쪽은 어디로 우리가 좀 좁혀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보더라도 바이오 쪽에서 굉장한 또 성장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네. 이제 에로 관련된 기업은 에로가 이제 빅파마하고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중요하죠. 사항이고 기대감만으로 계속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수급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앞서서도 이제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이제 치료제를
우리가 이제 상용화를 시작했는데 뭐 며칠 만에 이제 18,000개 이상이 지금 팔려 나가는 상황이고 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뭐 하반기에 있을 우리가 한미약품에 대한 또 이제 그 새로운 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또 매출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뭐 일동제약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제약주들 흐름은 그런 성장세가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반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있었던 단독 뉴스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나오는 추가적인 보도들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지금 자금의 공백들을 채워주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바이오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면 앞서 비만 치료제 말씀 주셨는데 한미약품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 스테이블 코인 쪽도 오름세를 좀 보입니다. 네이버도 강하게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정부가 정책을 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는 동행 섹터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일단 51% 룰이 아직까지는 좀 마찰이 좀 빚고 있어서 여전히 롤링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우리가 더 예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정부가 이제 3,000포인트를 언급을 할 때 가장 꼭 집어서 얘기한 게 얘기했죠. 스테이블 코인인데 어찌 보면은 뭐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이 원화 스테이블의 장점을 우리가 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냥 활성화 정책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왜 장점인지. 근데 장점 같은 경우는 사실 환전을 할 때 환전에 대한 뭐 수수료라든가 그리고 이런 이 환율 관련돼서 네. 그런 굉장한 또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좀 강세를 나타냈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네이버가 사실 이 쌍두마차가 핵심 이제 키워드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수익률로 봤을 때는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장 강력했던 다날이라든가 맞아요. 뭐 IT센 글로벌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또 새로운 또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뭐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은행권에 대해서는 비중을 굉장히 우리가 시장에서는 높게 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네. 이 비은행권으로 이제 맞아요. 이 토큰 관련돼서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조달 운용에 활용할 경우 그 활성화에 대한 기폭제는 더 클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은행권보다는 당연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랠리를 충분하게 기록할 수 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네. 안정화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카카오페이하고 네이버 중심으로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조금 무거운 종목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LG CNS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이야기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었거든요. 막 점상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 뭐 오르긴 하는데 한 1% 내외로 움직임이 포착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오히려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도 괜찮은지 아니면 일단 신규 상장이니까 기관이나 뭐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하는 과정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네. 지금 LG CNS의 장점이라고 네. 하면은 뭐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인프라 구축에서 굉장히 좀 필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작년에 굉장한 또 엄청 폭발력을 올랐잖아요. 네. 보여줬고 이번에도 LG CNS 같은 경우는 뭐 AI 사업 부분, 그다음에 피지컬 AI로 가는 성장 동력에서 빠질 수 있는 NG 그룹주 중에서도 네. 그런 그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상승폭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좀 그러니까요. 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둔한 게 네이버하고 LG CNS를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AI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카카오페이가 좀 변동성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카카오는 좀 더 움직임이 좀 둔한 모습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거 수급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봤을 때는 오히려 종목들의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을 중심으로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유동성은 또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 중심으로서 반등폭이 좀 강하지만은 매매하기는 사실 지난주에 좀 저점에서 매수하시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추종하기에는 좀 아직 불편한 지금 그러니까요. 가격대라서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더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안에서 시총 작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순환매가 돌면 또 대형주 위주로 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살짝 좀 움직임이 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CNS 진짜 작년에 엄청 잘 갔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엔 둘 다 들어왔는데 어젠 또 둘 다 빼긴 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말씀 주셨던 다날 같은 종목들 오히려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이니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터로 넘어가서 원전 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리하게 원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국내에서는 정책적으로 수혜를 못 받을 거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탈원전 정책 폐기가 공식화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원전을 막고 있는 걸림돌 없어진 거잖아요. 질주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올해 이제 이 수십 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사이클의 원년이라고 저는 오, 생각이 진짜요? 네. 되고 제가 이제 한전 기술을 이렇게 주가를 딱 보니까 네. 과거 2009년 때 UAE 원전 이제 바라카? 예, 바라카 원전을 우리나라가 수주했을 때가 14만 원이었다가 이 최고점을 여태 한 번도 뚫어본 적이 없어요. 네. 예전에 두산 중공업 때도 그렇고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사실 지금 한전기술 봤을 때 15만 원 아예 그 고점을 아예 뚫어버렸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그동안의 원전에 대해서 이 탈원전을 계속해서 이제 이 주장을 했던 이 정부의 정책적인 이 스탠스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이 측면으로 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에 대한 또 이 2기 정도의 또 신규 이제 이 원전에 대한 수주 그런 여러 가지 이슈를 봤을 때는 저는 과거의 조방원에서 굉장히 좀 강한 이 폭발력을 보일 것은 원전이 제일 앞으로 앞단에서 지금 한전기술 비롯해서 한국전력 뭐 종목들이 워낙에 지금 강하게 뭐 한전 산업은 지금 28%대까지 그러네요.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이제 탑픽은 원래는 한전 기술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 워낙에 지금 폭발력이 좀 강한 상황이라서 저는 15만 원보다는 14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좀 기다리는 전략 그리고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 부분 지금 부합되면서 SMR 수주 그다음에 설계 모멘텀이 4분기부터 작년 4분기 이제 실적 발표인데 4분기부터 반영이 돼서 올해 내내 그런 이 성장세가 사실 지금으로서는 SMR에 대해서 이 실적이 반영이 되고 수주하는 이 원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원전주를 봐도 저는 늦지 않은 공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 지난주부터 상승세가 좀 그러니까요. 가파랐던 종목들이 많아서 부담스럽긴 하겠지만은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이클의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 16만 6,600원까지 고점 터치가 나오고 살짝 좀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 한전기술, 한전 KBS가 국내 모멘텀을 받는 원전주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더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탑픽 종목으로 또 주셨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한국전력도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최근에 JP모건 쪽에서 원전 수혜 종목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혹평을 내놓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급락분을 만회를 해 가기는 해요. 그래서 한국전력에 대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챙겨갈까요? 네, 그 이유가 그거 같아요. 이제 제가 UAE 원전을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기억 때문에 그게 수익성이 좀 덜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저희가 공사를 뭐 네. 5년에서 뭐 8년 정도를 계획했다면 그때 UAE 원전은 1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네.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계에서 우리 한국의 원전 UAE 쪽의 시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분석을 해봤더니 수익성보다는 손실을 많이 봤던 쪽이 한국전력 한수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수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네. 최근에 이런 기술력에 대한 고도화 때문에라도 과거와 같은 그런 이 납기에 대한 지연은 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오늘 반등의 여파는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이 한국전력에 대한 악재는 바로 반영이 됐다. 이 주가로 바로 반등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봐서 뭐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한국전력 4분기 뭐 실적 부분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아마 3조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실적 전망치 같은 경우는 올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논란이 좀 있었던 한국전력까지 먼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낙폭을 어느 정도는 좀 만회하면서 가고 있어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와 주게 된다면 거의 만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건설 쪽도 잠깐 볼까요? 요즘에는 현대건설을 원전 쪽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소식도 좀 추가적으로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도 이 현대건설은 접근 가능한 구간일까요? 증권사들이 네. 건설주들을 볼 때, 그러니까 국내 매출 비중이 좀 덜한 쪽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잖아요. 해외 플랜트의 그렇죠. 발주라든지 지금의 현대건설의 사실 모멘텀은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원전에 원전? 대한 또 이 SMR 관련된 설계 용역 수주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 거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지금 신영증권에서 제가 알기로는 TP가 15만 원까지 오. 나와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펀더멘탈적인 요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들, 이 원전 수주에 대한 SMR과 관련 연결고리가 있는 건설주들 중심으로 대우건설도 최근에 SMR 용역을 맞아요. 일부지 수주를 하면서 또 이 원전에 대해서 이제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삼성물산 이제는 대우건설까지 건설주들의 내 모멘텀은 원전에 대한 플레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극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위치 쪽으로 본다면 저는 조금 더 매력적인 쪽은 대우건설 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건설이 좀 더 빠르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오히려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대우건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원전 쪽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토픽은 한전기술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목을 AS 하려고 제가 기다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장중에 상한가 터치가 나왔어요. 사실 이 무거운 종목의 상한가 가기가 참 어려운데 어제 코스닥 7% 오를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마무리하면서 일단은 상한가 풀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긴 했는데 오늘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한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이쪽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전에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3월에 신사옥이 완공이 돼 왜 이점을 제가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그쵸. 가장 큰 이점은 수직 계열화에 대한 이점. 음, 원가 절감이 되게 커요. 그러면 마진 20%가 그냥 바로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빠뜨렸는데 네. 어찌 보면은 아틀라스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네. 가치 산정이 4배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뭐 한 13조 오늘 올라서 네. 어제 올라서 13조에 육박을 했는데 이 13조가 그러면 5년치를 땡겨왔을 때 적정 가격이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예상으로는 뭐 올해 빠르면 내년 안에는 시가총액 거의 탑라인 쪽으로도 경쟁을 할 것 같다. 이게 에코프로 이제 BM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네. 빠지면 시총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 오르면 시총이 거의 비슷해지는데 저는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또 역전 가능성들을 좀 높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HD 현대그룹 조선소에서 투입되는 산업용 로봇이 작년에 200대였는데 네. 레인보우 이 RB 로봇이 제일 많은 수가 탑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제외하고도 산업용 로봇에서도 레인보우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긍정적인 말씀 좀 주셨습니다. 사실 시기상으로 본다면 3, 4월 봄 정도까지 본다면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이 거의 11일 연속 좀 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기준까지 한 이틀 정도, 이거를 정도 담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상황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1월 FOMC 회의와 함께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어닝 시즌으로 인해서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M7 기업 중에 또 4개가 실적 발표를 하는 만큼 AI에 대한 투자 확대가 성과로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은 천스닥을 달성했습니다. 코스닥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오와 또 2차 전지, 로봇주 쪽들로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또 오전 속보로 있었던 소식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발 관세를 좀 안고 리스크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현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에 성공해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 시각 0.49% 상승하면서 4,973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1,07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 7천억 원 매수를 했고요. 또 기관이 1조 5천억 원가량 물량을 던져냈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마찬가지로 순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천억 원대 가까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 시각 3,6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소폭이지만 오늘은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이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제는 개인이 2조 9천억 원가량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또 2조 6천억 원가량 그 물량을 받아서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현 시각 7,8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6천억 원대 그리고 외국인은 1,100억 원가량 오늘은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거래량 가장 활발한 종목인데요.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현 시각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KB증권 측에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한 번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을 각각 162조 원 그리고 183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0.59%대 상승하면서 15만 전자 지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2.99%, 3%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75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경계감이 조금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세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2%대 하락하면서 현 시각 48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혜감 받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현 시각 5.69%대 상승하면서 오늘도 28만 8천 원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소식이죠. 당초 계획대로 이 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한전기술이나 다른 원전주 쪽들도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그동안 이어져온 사실 원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는 조금 거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된 그런 영향이 보이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3%대 강세 보이면서 9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이 로봇용 배터리 수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2차 전지주가 또 강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바이오주 역시 저평가 인식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계속해서 또 강한 상승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하게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에코프로가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잠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 시각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49%, 0.3%대 하락하면서 12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날도 마찬가지로 현 시각
현시각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6%대 강세 보이면서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도 오늘은 보합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전 개장 직후에는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잠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울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랩바디 B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탓인데요. ABL 바이오가 현시각 1.45%대 하락하면서 23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도 오늘은 좀 잠시 조정받으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시각 0.37% 하락하면서 4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움직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반도체 투톱은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대 안정적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현시각 쉬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기아도 3%대 가량 파란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시각 2.64%대 하락하면서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와 SK스퀘어까지도 오늘은 좀 반대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잘 버티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어느덧 보니까 플러스권으로 또 전환하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현물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 포지션 찍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국민연금 쪽에서 국내 주식 비중 늘리기로 결정을 좀 내렸죠. 오늘 기관이 양쪽 모두에서 좀 들어오고 있어서 오후장에서 규모를 늘려갈 수 있을지가 주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